몇 년 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값도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이곳을 선택했죠. 새로 이사한 곳은 1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었고 저희 집은 이상하게도 잘 팔리지 않던 13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신을 믿지 않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일상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직장도 이전보다 가까워졌고 주변의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할 무렵 살짝 피곤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엘리베이터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얇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몇 층이세요?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래를 내려다본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고요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오싹한 침묵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13층에 도착하자 저는 빠르게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집안은 당연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조명을 켜자 바깥의 어두움이 사라져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방문 밖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분 탓이라 치부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가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물었지만 관리인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죠.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는 밤중에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잠긴 문을 확인했는데 가구가 끄는 소리라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무시무시한 밤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CCTV에 무언가 찍혔습니다. 밤 12시 저녁에 보았던 그 여자가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녀는 떠도는 유령처럼 천천히 돌아다녔고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무릎이 꺾인 것처럼 주저앉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아파트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그날 밤 친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사 가기를 기다리며 조사한 끝에 10여 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가 마주친 그 여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이후로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밤중에 그 엘리베이터에 다시 타게 될까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또다시 그녀가 서 있을까봐 말이죠. 이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잊고 사는 작은 사건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시절 친한 친구 셋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학교와 가까워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나 복도 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누군가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친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모두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헛것을 봤다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며칠 후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나 혼자 집에 남게 되었다. 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하지만 문제의 발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궁금증이 증폭되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시간, 나는 문 앞에 서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보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발소리는 여전히 내 앞에 들려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싶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나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그곳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급하게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돌아왔고 나는 그들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흥미롭다며 들었지만 겁을 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 현상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함께 복도에 나가 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복도에 몰래 숨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소리가 우리를 지나쳐 복도 끝으로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렇게 무언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무표정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래전 그 복도 끝방에서 한 여자가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후로 가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계속 그 여자의 존재가 그 복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은 기분에 섬뜩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절대로 밤에 혼자 복도로 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때 그 복도가 아직도 떠오른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 복도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김민재는 서울의 한 하숙집에 살고 있었다. 하숙집은 오래된 3층짜리 건물로 그의 방은 2층에 위치해 있었다. 하숙집의 다른 주민들은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었고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였다.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민재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나름의 여유를 즐기곤 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전날은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저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하숙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간단한 군것질거리를 사서 방에 돌아왔다. 간단하게 저녁을 때운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중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잠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쳐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신경을 곤두세워 창문을 향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민재는 게임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밤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전원이 나간 듯했다. 당황한 그는 방에 전등 스위치를 켜보려 했지만 전기 자체가 나간 것 같았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물체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민재는 순간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하숙집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다른 하숙집 사람들은 모두 외출 중이거나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소리는 점점 문에 가까워졌고 민재는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누가 문 밖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감쌌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나 그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 민재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방금 전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던 손끝이 이제 막 본 듯한 이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키가 크고 기이하게도 두드러지게 왜곡된 형태의 검은 그림자였다.
민재는 침낭 속에 굳어있는 듯 숨어 있었다. 그림자는 방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그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침대 밑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깜박거리며 꺼졌다. 무서움이 극한에 이르렀다. 그 베일에 쌓인 존재는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크고 무거운 책을 집어 들어 땅에 내던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심장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낮은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무릎을 꿇고 시선을 피했지만 주위를 도는 그 무언가의 기척이 계속됐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재는 그림자가 다시 방을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조용해졌고 민재는 정신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야 몸을 움직여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초여명의 빛이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 이후로 하숙집을 떠났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이 환각이나 악몽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그는 여러 곳에서 살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그는 종종 그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밤이면 다시 한번 무서운 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괴담은 민재가 직접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초자연적 현상을 겪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끔 그는 밤이 되면 창문 밖에 그림자가 다시금 돌아올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한다고 한다.